신기하네. 노화의 과정에서 면역세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설렘으로 37주를 보낸 한보람 씨 부부. 출산을 3주 정도 남겨뒀습니다. 때에 맞춰 달라지는 몸을 보면서 임신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고 합니다. 엄청 잘 움직였어. 애기 태명은 루비라고 지었어요. 루비. 네. 그래서 루비가 빨간 보석인데 이제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좀 태어나서 반짝반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었어요. 보람 씨는 10개월 가까이 태아를 품고 살면서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10분 이해했답니다. 일단은 이제 엄마가 돼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30여 년간 키워줬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하나 뭐 먹는 거나 뭐 입는 거나 이런 거 뭐 병원에 간다거나 하는 거를 되게 엄청 부모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또 물려주셨던 것들을 저도 이제 똑같이 저희 태어나는 아기한테 잘 물려주고 싶어요. 엄마가 아기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바로 면역세포. 임신 5주째부터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한 주 한 주가 늘어나면서 가슴샘, 림프절, 편도 등에서 T세포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40주를 다 채우고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모든 준비를 마쳤나 봅니다. 진통이 시작돼 병원에 도착한 보람 씨. 시간이 갈수록 힘겨워집니다. 보람아 잘했어. 보람아 잘했어. 사실 출산 과정에서도 면역세포가 작동하도록 우리 몸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질을 통과해 나오면서 유산균 샤워라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에게 어쨌든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거니까 뭐 힘들더라도 그 정도는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모는 혈액 내에 항체를 가지고 있고 이 항체를 태아한테 전달해줘서 신생아가 이미 태어났을 때는 이미 충분한 양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태어나서 4주째에 이제 BCG 백신부터 접종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제 민방위 훈련으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서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나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는 거죠. 생후 6개월까지는 엄마에게서 받은 면역세포로 별탈 없이 살아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질병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이제부터 예방접종이 필요한데요. 생후 4주부터 24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접종이 15개나 된답니다. 지난해 5월에 태어난 새 쌍둥이. 엄마에게서 같은 선물을 받은 이들의 면역세포는 어떨까요? 새쌍둥이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일란성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형제자매 정도로 면역 체계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인 경우는 많은 부분 비슷할 수 있지만 알려진 바로는 DNA는 동일해도 엄마 뱃속에서 일단 분리가 되고 거기서 각자의 개체로 성장해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역 체계가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출생 후에 여러 가지 그 식습관, 또 환경적인 요인, 또 스트레스 또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 쌍둥이가 100일 기념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생후 100일은 엄마 뱃속에서 착상이 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는데요.
어느 정도 면역 세포들이 자리를 잡아 세상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의미랍니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마크 데이비스도 쌍둥이에게 주목했는데요.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 영향이 면역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8세에서 82세 사이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어린 쌍둥이보다 나이 많은 쌍둥이들에게서 면역 체계의 격차가 더 컸다고 합니다. We should do this because I want to see what's the relative effect. How important is genetics in immunity versus environment? And basically, we found the environment is much more important. Early on, when you're born and have no, very little experience of microbes, then genetics is very important. But as you get older and older, it's less and less important. And ultimately, we found that, especially the middle-aged people, we measured over 200 variables in the immune system. And 70% of them, there was no benefit of twins. 결국 면역의 관점에서도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때문에 면역을 키우려면 아기 때부터 더 많은 노출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환경이라는 숙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You land somewhere on the earth and you are immediately attacked by all the microbes that happen to be there. And if you're living in the swamp, that's one thing. If you're living in the North Pole, that's a different environment. And so the immune system is designed to be adaptive, just the way your brain. In fact, I think of the immune system as the sixth sense. Yeah. If you don't work with your environment, and you're dead. 거부할 수 없는 몸의 노화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노화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면역 세포 역시 노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가나이저 해서 저쪽에 면역학자 이원우 교수는 면역의 노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야 되고. 그는 면역 노화의 추이를 보기 위해 20대와 60대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형광 물질로 염색해 분포도를 추적하였는데요. 면역 세포의 생산량부터 구성비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7.16%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나이브 세포라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나이가 든 사람에서 굉장히 줄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젊은 사람이 38.4%인 것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정도로 줄어 있죠. 세포를 교육시키는 흉선의 기능이 없어지면서 중요한 백혈구인 T세포의 생산량이 현저히 줄고 노화된 T세포에서는 오작동이 많아졌습니다. 면역세포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가 반응을 해야 될 때 반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노화에 빠진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정말 반응해야 될 때는 정확하게 잘 반응을 못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반응을 해서 그 조절 기전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노화세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된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오작동이 바로 과도한 만성 염증 반응. 몸 곳곳에서 발현된 염증은 노인에게 많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을 야기시킵니다. 염증이 영어로 인플라메이션이거든요. 노화가 영어로 에이징이죠. 그래서 인플라메이징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플라메이징이라는 게 상징하는 용어는 좀 장난스러운 학술 용어인데 나이가 들면서 염증 반응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거, 이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백신의 효과 이런 것들은 적응 면역, 후천 면역입니다. 이쪽은 약화가 되고요.
특히나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환이긴 하지만 염증을 주로 일으키는 것들은 선천 면역, 자연 면역입니다. 이쪽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좀 더 세진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 면역에 좀 좋은 면으로서 세지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안 좋은 질병적인 측면에서의 염증 반응이 세진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There is one thing that has come up is that there's a lot of chronic inflammation in aging. And people have talked about this for some years is in terms of chronic inflammation influencing the deterioration of cardiovascular function, increased cancer, increased autoimmunity. And I think that's part of why older people are at such risk. 그렇다 보니 노인들에게 유난히 많이 생기는 질환들이 꽤 있는데요. 전체 환자 중에 50대 이상의 장년층 환자가 60%를 차지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바로 윤순복 씨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대상포진입니다. 처음에 올 때 2주를 감기 몸살인 줄 알고 2주를 다녔는데 점점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다가도 막 드러났었어요. 아파가지고? 사람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게 뭐야. 면역력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아는 동생한테 언니 놀러 오라 그래서 나 못 간다고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언니야 대장포진이야 그러더라고. 신경을 따라 바이러스가 증식하며 수포로 발현되는 심한 통증 질환. 그때 아픈 점수가 그때 한 요 정도 어느 정도 되셨나? 한 요 정도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본인이. 여기 요 정도 되셨죠? 이렇게 네. 표정이. 네. 요 정도 이렇게 아주 막 정말 암이 걸렸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그냥 피부가 나오니까 내가 그때서 느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참기 어려운 통증에 심하면 목숨까지 앗아가는 대상포진은 소화기에 앓는 수두 바이러스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그때 수두 앓을 때는 위에 그 오빠 언니 수두 앓아서 다 세 분이 갔대요. 아기 때. 그리고 이제 저죠. 윤순복 씨도 기억에는 없지만 가정력으로 봐서는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수십 년이 지나 발현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장년에 많아지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데 그 특징이 굉장히 만성적이고요. 그다음에 전신성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 면역 반응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결국엔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더욱 확대돼서 조직이나 아니면 장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고령층에게 더 치명적이었는데 특히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그 위험은 더 컸습니다. 고령층일수록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이 이 생사를 나누느냐. 어떤 환자는 살고 어떤 환자는 돌아가시느냐. 근데 이 돌아가신 분들의 특징은 고령자, 60세 이상,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뭐 암 환자, 뭐 비만과 같은 이런 면역 저하 상태의 이제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일단은 출발선부터가 그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이제 늙은 군인들이 행동이 굼뜨고 이제 제때 대응 못하는 거랑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들은 면역 노화 때문에 빠르고 확실하게 대응을 못한다.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이 인류의 큰 숙제를 풀겠다고 새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 치료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면역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유왕수 씨.
암을 찌르겠습니다.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2019년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유항수 씨는 수술 후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혈소판 감소라는 부작용으로 6개월 만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교수님. 요즘 지내시는 것은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 암세포가 있었던 부분은 예. 지금 현재 최근에 찍었던 CT상에서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2020년 1월 달에 발견됐던 그 암세포들은 이 면역 치료를 하면서 다 완치가 된 것 같아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 림프절은 6개월 전 암은 전신의 림프절에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는데 다행히 유전자 타입이 맞아 면역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정상 면역이 있으면 암의 세포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면역 세포 T세포들이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감지를 못하고 면역이 약해진 상태였던 거죠. 면역 감문 억제제가 이런 암세포들을 확인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T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한테 아직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현실이, 그게 아마 저희들 치료하는 데는 가장 난관인 것 같습니다. 2000년대부터 본격화된 면역 항암 치료는 현재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 단독만으로도 좋은 결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면역 치료와 항암 치료의 이런 타겟 치료, 여러 가지 복합 치료를 해서 많은 환자들이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숙적인 암은 참으로 영악해서 면역세포를 속이거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여기 그런 암과 면역세포의 잘못된 만남의 고리를 끊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우선 실험쥐에게 암세포를 주입하고 그것을 관찰합니다. 주입 4일 후 종양이 분자 영상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실험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건 대표적인 암 치료법 중 하나인 방사선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암세포에 방사선을 쬐면 면역세포가 얼굴을 숨긴 암세포를 더 잘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암 표면에 접착제를 늘려줘 면역세포가 잘 붙어서 더 강력하게 항암 작용을 할 수 있게 돕는답니다. 방사선은 암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폭탄이지만 동시에 면역 억제된 종양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면역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면역 억제 환경을 강력하게 깨부술 때 종양세포 주변에 면역세포가 잘 달라붙을 수 있게 여러 분자들이 발현을 하게 되고요. 몸 밖에서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를 주입을 하면은 훨씬 효과가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면역 혁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살모넬에서 계속 뿜어내야지. 이 외에도 암세포 주변에 박테리아를 증식시켜 항암 면역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법도 개발 중입니다. 이 암에 대한 면역 반응을 증강시켜서 치료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언제쯤 처음 됐을까요? 1900년도가 되기 전에 이미 그런 치료법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콜리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암 조직에다가
살아있는 생을 막 처음에 줬대요. 넣어줬대요. 그럼 면역 반응이 뭔가 이렇게 되면서 암세포가 죽지 않을까?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 성공률이 너무 높지 않다 보니까 잊혀졌어요. 역사적으로 잊혀졌다가 현대 면역학의 시각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좀 암을 면역을 증강시켜서 치료해볼까 하는 게 한 1980년대부터 이런 것들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면역의 미래, 이것이 여태까지 이제 백신 감염병의 영역에서 자가 면역 질환, 또 장기 이식, 상당히 면역의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확대될 것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면역이 분명히 그 인류에게 혜택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남용이 되면 또 우리 장기를 손상시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오용되지 않고 남용되지 않고 밸런스, 균형 있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